삼념처 명상의 세계 552쪽 10가지 족쇄입니다. 저희는 지금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서 법념처 부분에서 깨달음을 이르는 7가지 요인경 끝에 깨달음이란 어떤 것들이 있나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10가지 족쇄의 일을 설명했는데 10가지 족쇄를 오화분결과 오상분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경전에 있는 10가지 족쇄가 아니고 논장에 있는 10가지 족쇄예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경장이 뭐죠? 부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율장, 계율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경전이 있습니다. 율장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논장. 논장은 존재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건 일종의 그 참고서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어요. 논장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일부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구체적으로 해체해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경장은 대중들의 근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어디 가서는 어떻게.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념처는 구루스 지방에 가서 부처님이 수행은 이렇게 하라 라고 설명한 내용인데, 그래서 구루스 지방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조금 약간 어렵고 구체적인 법문이었다고 그럽니다. 논장은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천인들에게 설할 때 그것을 코드를 사리불한테 듣도록 코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천인들한테 설법을 할 때 천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 욕계에 사는 인간보다는 의식이 조금 더 고양되어 있는가 봐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천인들이. 그래서 사리불 존자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을 나중에 사리불이 이야기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것을 불교의 3대 경전을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하는데 사리불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을 논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장과 조금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전에 있는 내용이 무슨 하늘의 계시로 바뀔 수 없는 어떤 원칙으로 불변의 어떤 법칙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 따라서 알맞게 설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조금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일종의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그러니까 총론은 변함이 없지만은 강론에 있어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경장을 읽고 논장에서 경장에서 말한 10가지 족쇄가 아닌 조금 상이한 논장의 내용을 보고 이건 꼭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장은 존재에 대한 분석, 그걸 아비담마라고 해요. 법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건 조금 그 분석적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을 분석하면 안 돼요. 경장에서는.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분석하면 사유하게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논장은 사실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구사론으로 일본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 구사론은 이 논장이 대승 쪽에서 새롭게 해석된 내용이라서 원래 부처님과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교학자는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아비담마 논장을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구사론으로 처음에 저희한테 소개됐는데 구사론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12연기 법문을 하시고 4년처 수행에서 10년처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신 저기 계신 모곡사야도께서는 논장의 대가세요. 미얀마에서. 그리고 논장은 불교, 상자불교 3국 중에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중에서 미얀마가 완전하게 논장의 나라예요. 미얀마는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논장을 읽는다고 할 정도로 논장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미얀마 스승들이 경전에 해박한 것은 논장을 꿰뚫고 있어요. 꿰뚫고. 근데 논장은 존재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행을 하는 일반 대중들이 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 모곡사야도께서는 수행자가 왜 논장을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시나 참매나 쇠우민이나 이런 데서 논장을 강의하지도 않고 또 수행도 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수행 지도와 가르침을 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이론화되면 관념화돼 버려요. 뚫지를 못해요. 어떤 펜스가 쳐져요, 관념은. 근데 리얼리티, 실제는 펜스를 뛰어넘어서 바로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존재의 성품을 이론으로 생각하면 바로 직시를 못해요. 그런데 논장이 필요 없냐? 필요하니까 말씀을 하셨겠죠, 천인들에게. 근데 대중들에게 필요가 없어서 천인들에게 설하고 사리불한테 그 법을 펴서 사리불이 기록으로 남도록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논장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매우 뛰어나 있지만은 일반 수행자에게는 약간 제껴도 되는 그런 것들로 스승들은 얘기해요. 자,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논장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존재에 대한 분석이라서 하등에 알 이유도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숫자가 많이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혹자들은 필요 없다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수행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면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장도 너무 어려워서 아비담마타 쌍카하라고 그것을 축약한 비구가 계셔요. 그래서 방대한 논장을 공부하기보다는 아비담마타 쌍카하라고 해서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논장을 공부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보면은 3장 시험이 있어요. 경장 시험, 율장 시험. 마지막 3장 논장 시험을 합격하면은 국부가 돼요. 그 흰 우산을 받쳐주고. 지금 제 방에 있는데 여기 안 계시네. 민곤사야도가 국가 3장법사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에요. 예. 그 대가죠. 근데 폐병에 걸리셨어요. 애들 이렇게 수건을 사진 보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마시에서 수행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3장 법사가 미얀마가 그런 나라예요. 예. 그래서 민곤사야도 그 3장 삐띠따까라고 그 3장을 해석한 책이 15권인가가 우리나라 번역이 됐어요. 저도 그 책을 며칠 사다가 영어로 된 것을 선물했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돼 있는데
누가 사서 읽진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어떤 비구가 사비를 들여서 그 돈을 번역을 했는데, 근데 그거 대신 기본적으로 아비담마타 쌍카라고 방대한 논장을 축약한 건데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강목 스님이 1권, 2권으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논장이, 그 방대한 논장이 다 번역되진 않았어요. 아비담마타 쌍카 축약된 것이 번역이 됐지. 그래서 3장 시험 중에 경장 율장까지는 되고, 미얀마의 마시에서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원로들이 쭉 계세요. 근데 미얀마 스님들이 저분은 2장까지 되고 3장 시험을 패스를 못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동진 출가해가지고 학교를, 절에서 학교를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만달레이 쪽에 그 유명한 그 전통적인 사찰에 갔는데, 꼬인 흰 옷 입은 어린애에서부터 사미, 빅구 그렇게 그 단계 있는데 가만히 공부하는 걸 보니까 앉아서 경전이 외는 게 그냥 암송이 일이더라고요. 암송이. 그리고 시험 보고. 그러니까 미얀마가 어려서부터 경전을 암송했기 때문에 3장 시험이 가능한 것 같아요. 경장 외는 거고요. 경장. 그리고 계속 방송으로 스님들 법문 듣고 하니까 그냥 이게 새마을 운동 아침에 노래 나오듯이 탁발하러 가면 스님 법문을 틀어놓고 그냥 들어요. 상시적으로. 그래서 인곤세야도 삼장법사가 논장을 패스한 사람이 수행자가 논장을 공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신 사실에 제가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나마 논장을 받아들여서 지금 논장이 유행이에요. 근데 논장은 한계를 아셔야 돼요. 교학자들이 확고한 신념, 믿음을 갖기 위해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내용이지 일반 수행자들이 논장을 공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 꼭 이것은 유념해 주세요. 논장을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논장으로 분석하고 들어가면은 통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최 선생님은 논장을 공부하시고, 우리 종범 씨는 경장, 율장만 공부하고 좀 나누어서 하라고요. 그래서 미얀마가 탄탄한 이유는 논장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미얀마의 스승들이 논장을 다 공부를 했어요. 다 강원을 나왔으니까, 다 단맛짜리 하니까. 저보고 법사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법사가 아니에요. 법을 편다고 법사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근데 법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법사.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내 이름으로 내가 법사라고는 한 적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맛짜리야 법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야 법사예요. 재밌는 얘기로는 제가 수행을 배운 스승이 법사들인 경우가 대다수였지만은 법사가 아닌 스승한테 지도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미얀마에서 우리 스승을 인정을 안 해요. 법사가 아니라서. 그리고 한국에 초청을 했는데 법사가 아니니까 갈 자격이 없다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원로들이. 그런데 몇 년 동안 수행자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법사가 아니더라도 가도 된다 라고 해서 왔다고 그래요. 제가 초청을 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적어도 법사라면은 틀린 얘기는 안 한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청한 스승이 법문을 안 하세요. 인터뷰만 해요. 뭐 그분이 법문을 하시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법문을 안 하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법문 안 해요. 인터뷰만 해요.
근데 그것은 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양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당신 왜 법문을 아니야? 난 담마짜리야. 법사 아니다. 라고 하거든요. 수행은 뛰어나세요. 인터뷰는. 그러니까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이런 규범,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것도 또한 마땅하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직역과 의역이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직역하면은 뭔 말인지를 몰라요. 빨리요. 너무 어려워서. 의역을 하면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언령, 비언령으로. 그럼 왜곡해요. 하느님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민경 씨. 첫째, 뭐예요? 자기를 믿는 종파가 몇 개인지를 모른대요, 하느님이. 이건 그 비유예요.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냥. 그것이 경전 해석, 바이블 해석의 차이로 뚝딱뚝딱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어떤 성자의 가르침을 너무 철저히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대기설법이라는 거,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문장이 바뀐다는 거, 그 시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나중에 그것을 고착화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석서가 나오는 거예요. 주석서가. 그래서 직역과 의역에서 직역을 하면은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의역을 하면은 왜곡될 위험이 있어서 경전에 대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곡되니까. 그리고 수행자가 꼭 논장을 배워야 될 필요는 없다 하는 이유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늦게라도 우리나라에 논장을 지도하는, 그리고 아비담마타 상카도 번역하고 미얀마 스님들이 와서, 그리고 담마자들이 와서 논장을 얘기를 해서 상당히 우리들의 불교 마인드가 깊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행자가 논장을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여러분, 미얀마의 스승들이 수행을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이 논장의 바탕 위에서 뽑아서 수행 지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얀마 스승들한테, 또 저한테, 전 미얀마 스승들한테 배운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 논장이 다 풀어져 있어요. 매우 어려운 논장이 쉽게 법문으로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애써 어려운 논장 몇 가지, 뭐 5가지, 뭐 7가지, 10몇 가지, 그걸 다 논장은 외워야 되는데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다 알 필요는 없다. 이미 충분히 논장이 이해되어 있다. 그래서 논장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안 것은 마시에서 원로 한 분이 계신데 저분은 2장 합격했는데 3장 논장을 합격 못했다. 근데 몇 년 뒤에 가도 또 합격했냐? 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논장도 젊어서 그 암송하는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되지, 나이 먹어서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유명한 문인들 누구 젊어서 번뜩이는 예지로 뛰어난 소설을 썼는데 나이 먹어서 대작이 안 나와. 그것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강력한 에너지로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뚫지, 연륜이 생기면은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대작을 쓴 박경리 같은 분이 토지를 쓴 것은 상당히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세가 그렇게 되셨음에도 그분이 몇 년 동안 집구하면서 그런 작품을 남기셨는데, 그런 것처럼 2장까지 갔는데 그래서 우러러 봤죠.
근데 계속 가서 물어보면은 아직도 2장이래. 열반 돌아가셨어요. 아, 삼장이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민곤사야도 센터에 가면 삼장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는 삼장 교육을 시켜요. 거기서 이제 단맛자리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논장이 어렵지만은 미얀마 스승들한테 가르침을 받으면은 다 수행을 지도하는 내용 속에, 법문 속에 논장이 녹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10가지 족쇄와 오늘은 논장에 있는 10가지 족쇄 552쪽입니다. 다음은 논장에 있는 10가지 족쇄입니다. 족쇄라는 것이 의식이 고양되지 못하도록 억누른다. 발에 못 가도록, 향상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맨다. 그러니까 나를 새 속에 붙들어 맨다. 가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탐욕이 어디서 들어오죠? 탐욕이 6가지 감각기관의 문으로 안입이 설치니.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6가지 감각기관의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조건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라한이 되려면은 6가지 감각기관의 문 중에 5가지 문은 닫아라. 그리고 마지막 아는 마음 하나만 열어놔라. 보아도 못 본 척해라. 들어도 못 들은 척해라. 냄새 맡아도 못 들은 척해라. 냄새 못 맡은 척해라. 맛보아도 맛 느끼지 말아라. 그냥 알기만 해라. 알기만 해라. 지금 우리는 자아가 있어서 접촉하자마자 옳다 그르다 어떻다라고 판단해버리잖아요. 자의적인 해석. 실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보다도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해석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의 본질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는 마음이 계속되면은 이제 판단이 생기면 흥분하고 분노하고 뭐하고 막 하겠죠. 근데 그런 것 없으면은 내 마음이 평온해 있어서 흐려지지 않으니까, 흙탕물이 아니니까 이거 봐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네. 괴로움이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네. 라고 하는 무상고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니까 그게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입관을 갖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고요? 자가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내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어떻다고. 그러니까 스승하고 처음부터 그런 그 갭이 있어요.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 잘하고 있다. 제가 알죠. 너는 왜 판단하느냐. 너는 보고만 해라. 이게 다 논장에 젖어 있는 얘기들. 근데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린 판단으로 살아왔는데 자아의식으로 판단을 하지 말라니? 마치 바보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일견 바보가 돼야 돼요. 그게 청정이에요. 바보가 아니고 판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탐욕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악한 의도. 악한 의도가 성냄이에요. 화내는 거. 가다가 빵꾸나 나가라. 저 사람 암에 안 걸리냐. 저는 요새 TV를 보면서 불가피한 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TV에 토론하고 아나운서가 멘트를 할 때는 누가 한국에 유리하냐 그것만 따져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의적인 것이고. 지금
나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전 인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의식이 고양된 삶, 바른 도리,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냐를 선택해야지 누가 이익이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이것이 이익이고 이 사람은 저것이 이익이고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라네. 그거 따지고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줘.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이익과 손실에서 더 큰 이익은 못 보는 거예요. 인류적인 이익, 자기 의식이 고양된 이익, 정의를 선택하는 이익, 예? 올바른 도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부당해도 우리에게 유익하면은 전격적인 지원을 하고 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이게 뭔 짓이냐고요, 이게.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라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은 선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떨어졌으면 이게 악한 의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예. 아니 한 인간의 도덕적 기준, 바른 품성, 그런 것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자리 이타, 남의 이익까지도 함께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실제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손을 잡는 것은 악마와 손을 잡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걸 보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어떤 하나의 한 커플도 못 벗고 거기에 매달려 있구나. 여러 교수들, 박사들 다 멘토할 때 난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나운서님,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전 인류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누가 추구하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돌멩이 맞을까요? 그렇다고? 아니, 누군가가 그렇게 이끌어야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스승한테 현대인의 의식 수준은 매스 미디어는 신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냥 신문에 방송에 하는 이야기대로 듣고 그냥 막 자기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에요, 전부. 그런 관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의도는 우리가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은 악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의도가 족쇄다. 그래서 오늘 보배경, 축복경, 자애경을 읽는 이유는 이런 감각적 욕망과 악한 의도를 가능한 한이면은 알아차리라는 뜻으로 세 가지 경전을 계속 외우는 겁니다. 거기에 이것을 배제하라고 이걸 탐착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한테 이익이라고 해서 악마와 손을 잡았으면은 실제로 내가 악마를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결과는 내 의식이 천박해져요. 아셨어요? 그것이 가장 더 큰 피해예요. 내가 악마와 손 잡았잖아요. 부당한 것과 결탁했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 위증하고 뭐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익이 당장 목전에 이익이 있겠지만은 자기를 속였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나를 속인지. 예? 이 세상에 어디가 증언설 거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산다고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다니?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떳떳하죠? 그래야 고요하죠? 그러니까 이 시각부터 누가 되었으면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저도 운동 경기 좋아하는 팀이 있죠. 그러면은 스윙, 삼진 먹으면은 다행이다. 자기 팀을 위해서 그런 것을 보고 그걸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자기가 이기기를 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게 스포츠가 그러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그냥 행진하고 응원을 하잖아요. 그게 다 개인주의, 민족주의의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사람이 무지해져요. 민족주의에.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요. 우리 종교 최고, 우리 나라가 최고. 민족주의를 그렇게 이용하면 매우 위험하게 봐요. 그건 보편타당한 인류애가 아니에요. 이런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내가 언제적부터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 인간이었지? 예, 한 생명이었지? 그런 의미로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봐야지. 뭐 내가 우리 동네, 우리 뭐 종씨, 뭐 우리 뭐 학교 출신, 뭐 그런 것들은 악한 의도와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요소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밑에 사견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만, 교만한 거. 여러분들,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아, 저게 위험으로 가는구나. 돈 버는 사람을 볼 때 저게 위험으로 가는구나. 저는 뭐가 그렇게 보였어요, 젊어서부터. 뭘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웠는데, 예, 뭐가 탁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진 자, 실력을 갖춘 자, 먼 자, 부자, 지위를 얻은 자들이 하나같이 아만에 빠져요. 교만해져요. 네, 정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더 위험에 처해 있어요.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남의 성공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다 시기 질투하지. 그런데 내가 최고라고 하는 순간 무리수를 둬요. 교만해지고. 그럼 몰락이에요. 하는 일마다 위험하고. 교만해지면 눈이 멀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려고 그런다고요. 자리 이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아만이 성공이 아니란 사실은 성공이 아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저도 젊어서 열정적인 사람은 그런 아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나. 저도 택시 회사를 할 때 이제 딱 어느 다리 위에서 교통이 정체됐을 때 문득 딱 내 시야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택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월감.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건 독소예요. 내가 오만해지는 거. 그러면은 발전을 못해요. 제가 몇 군데 여기저기 사업하는데 몇 군데가 있었어요. 뭐 어디 뭐 몇 군데에서 한 달에 저는 맨주먹으로 서울에서 일어났어요. 저 12평짜리 공무원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했어요. 연탄 때는 동부 이천동. 그것도 제 집이 아니고 우리 누나 집인데 부자 누나인데 거기 사놓고 애들 교육시킨다고 사놨는데 애들이 서울 안 와가지고 그냥 세 주고 놨단 얘기를 얼핏 들었어. 결혼해야 되겠고 집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아주 핀치에 몰려 있을 때 저희 집안이 집이 하나 필요해서 문득 어디 새 방이라도 얻으려고 그랬네. 그 누나한테 가서 친누나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자라서 시집간 집안 누나예요. 근데 우리 집이 친정과 같죠. 옛날에 어려웠으면 어디 가서 함께 살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 써라. 그런데 야 그거 세 주고 있다. 그래서, 누님 내가 알아봤는데 세가 시세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전세가. 그러니까 안 올리고 그냥 오래 사는 거야. 누님 내가 그 돈 낼게. 그랬더니 네가 뭔 돈 있냐 낼래? 그래서 그건 내가 내야지. 아니야 내가 내줘야지. 아니야 누님 내가 낼게. 그래서 연탄 그 이천동 그
공무원 아파트 12평짜리 방 2개 거실 연탄밴드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머니 시골에서 올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꼭 아침에 노크를 해. 일어났냐? 이게 연탄 가스 중독 때문에 예, 그 베란다에 다 연탄 쌓아놓고 우리나라 처음 만들어진 그 이촌동 수에 나가지고 만들어진 그 주택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일로 절로 해서 몇 군데 이제 월 수입이 얼마 되니까 이제 무슨 비둘기 협회다, 뭐 씨름 협회다, 뭐 국립극장이다, 뭐다 하는 예술 쪽으로 빠져가지고 아 내가 중산층이다. 내가 중산층. 월 수입이 몇 군데에서 한 군데서 얼마씩 들어오니까 중산층이다. 어느 순간부터 관리가 안 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무너지는 것이 다시 손대기도 싫더라고요.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돈도 있어보고 지위도 있어보고. 그래서 이 수행 쪽으로 온 거예요. 안 가졌으면은 목숨 걸고 달라들었을 거예요.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지위를 얻어보니까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의식이 최고의 지위, 최고 재벌들하고 교류해봤자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한 인간성에 관해서 저는 일찍 상류 계급하고 접촉을 재벌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우리나라 최고 예술가, 언론 논설위원들 뭐 하다못해 국무총리 하고도 가까이 지냈을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마인드 의식하고는 달라요. 뭔가 가치관이 다르고 관념적이야. 리얼리티 실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호리원이 그런 것들로부터 나서 일로 온지도 몰라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고난의 가시밭길인 이 길 오는데 내가 여기서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누구나 마지막 가야 될 최종적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평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10가지 감각적 족쇄의 욕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10가지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건데 이 길을 가면은 10가지 족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괴로움이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길로 때론 와요. 호기심에 왔다가 다 그만두잖아요. 인연이에요. 인연은 어떻게 못해요. 법의 품으로 왔다가 떠나는 사람, 내게로 왔다가 떠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모두 인연이에요. 떠나는 사람 뭐라고 할 것 없어요. 인연이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법을 품으로 왔을 때 어떻게 왔죠? 내가 오라고 그래서 왔나요? 자기가 원해서 온 거예요. 오라고 그런다고 누가 오는 줄 아세요? 1시간도 못 앉아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왔으면 떠나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감에 여러분들 자유로워야 돼요. 왔으면 왔네, 떠나갔으면 섭섭왔네도 올 것 없어. 인연이 끝난 거예요. 그 인연은 누가 만들죠? 축적된 성향이 만들어요. 축적된 성향이 자기 근기예요. 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선업의 공덕이 있으면은 계속 가고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해도 안 와요. 내가 돈 줄게 안 올 수 없냐고 할지도 몰라요. 이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면 최고이지만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서푼 가치도 없어요. 이게 너나 잘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가지 족쇄를 통해서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이 족쇄를 다 가지고 살아요. 세 번째 아만입니다. 네 번째 사견, 삿된 견해. 사견은 관념이 아닌 실제를 보는 건데 어렵죠. 이게 사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사견의 첫 번째는 잘못된 견해예요.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견해. 그 다음에 상견,
모든 것이 항상하다는 견해, 그다음에 단견, 이 생으로 끝이다는 견해, 세 가지를 사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경우에 따라서는 붙인 책도 있고 붙이지 않는 책도 있는데 무인견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것. 원인과 결과는 12연기죠. 업의 과보, 그것을 사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심. 이 의심이 남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의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 다음에 계율과 금지조항의 집착. 계율과 금지조항에 대한 집착은 뭐죠? 지나치게 의식을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계율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 시대에 무엇에 비유해서 이런 조항이 나왔다고 그랬죠? 육사외도. 외도라고 잘못된 게 아니고 부처님 시대에 6가지 다른 법들이 있어요. 자이나교, 몽교, 그 나체주의다. 그런 극단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나치게 계율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금지 조항을 지나치게 주장해서 지성을 나약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고요함이 깨지잖아요. 고요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서 뭐가 어째서 어쨌다 라는 것들은 전부 관념이에요. 실제와 달라요. 뭐가 어째서 어쨌다 전부 관념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다 고정관념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다는 거예요. 수행은 전혀 새로운 길을 뚫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닌 자기가 실제 체험해서 쪼그리고 앉아 있어 봐야 된다니까. 1시간 동안. 오른발 왼발 1시간 동안 걸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체험해서 한 발 한 발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교육이나 학습, 전통, 철학,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을 이렇다라고 해서 이러니까 이래라 하고 우리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게 깨달음과는 다른 거예요. 어느 의미로 우리 깨달음의 길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교육이 선입관이니까. 뭐가 어째서 어쨌다? 무슨 조상 시제 지내고 뭐 제사 지내고 전통적인 뭐고 역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고구려가 어쩌고 저건 우리 땅이고 뭐 내 땅이고 만주는 우리 땅이고 이제 다음 생에 내가 중국 가서 태어나면 저 조선남들은 내 땅을 네 땅이라고 하네. 우리 땅이 어디 있어요? 사는 게 내 땅이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외국에를 못 갔잖아요. 외국에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외국 문물을 빨리 흡수한 것 같아. 하여튼 유럽에 가보면은 한국인이 그냥 걸리는 게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빨리 유럽을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일본도 그냥 떼물려 가가지고 지금 제가 일본에 1970년대 갔을 때 외국에 여권 안 나왔을 때 한국산학회에서 원정 갔을 때 그때 일본에 가서 그 질서 느끼고 한 거 보고 간판들이 우리나라 막 지저분하고 막 간판이 어떻게 예술적이고 차밍한지. 근데 그런 미관, 도시 미관 그런 질서들이 한국에 벌써 이제 와서 보면 어떻게 우리나라 간판들이 그렇게 예술적이어졌는지 건물들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발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금지시키지 말고 자율적으로 풀어놓으면은 거기서 어떤 자생력을 갖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한국산학회에서 일본 원정 부갈푸스 원정 간다고 했을 때 신원조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또 여권 내는데 대한산학 연맹하고 저는 한국산학회 쪽이었는데 또 마찰이 있어가지고 또 산학회 원로들이 가서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어렵게 일본을 갔어요. 근데
몇십 년 격차의 문화와 경제적 차이를 느꼈어요. 부갈푸스 야링하다께 창학 3,200대에 3,200m 고지에 산소, 산장이 다 있고요. 자고 오벤토, 도시락을 거기서 다 싸주고요. 1, 2명이 잘 수 있는 산장이 아니에요. 3,000대면은 고소 공포증이고 뇌조, 레조가 나오고 호흡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시대에 그런 높은 고지에 쭉 산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뜬 거예요. 새로운 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나친 계율과 금지 조항에 집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자식 교육시킨 사람 이제 없으시겠지만은 애들 너무 우리 종범 씨는 교육시켰네, 민경 씨랑. 너무 윽박지르면 제도권 안에 두지 마세요. 일탈해도 괜찮아요. 일탈 돌아와요. 해봐야 돼요. 내 경험이라니까. 내가 좌충우돌을 무지하게 좌충우돌해서 이 길로 온 거예요. 지금 해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라고. 다 위험해서 진실을 찾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을 안 찾아요. 다 위험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아서 바른 길로 오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바른 길로 못 와요. 그러니까 장애가 스승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율성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은 지나치게 뭐 5개를 지켜야 된다, 8개를 지켜야 된다. 계율은 막아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이지 그것을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금지 조항, 지나치게 금지하면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그만다 하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법이 인간을 못 이겨요. 아무리 강한 법을 만들어놔도 빠져나갈 구멍을 인간들이 만들어요. 인간은 모든 제도권 위에 있어. 인간의 의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커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욕망. 존재에 대한 욕망은 뭘까요?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나고 싶은 거, 죽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지금 과거가 나의 현재고 현재가 미래예요. 현재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만들어 놓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해요. 지금 만든 대로 가는 건데 내가 어디서 왔어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지금 이전에 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기 왔잖아요. 그나마라도 내가 선한 일을 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밥 먹고 살지. 근데 내가 악한 일을 했어 봐요. 여기 올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행복하기를, 뭐 하기를 바라면 지금 현재를 알아차려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야 되고, 존재에 대한 욕망은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나기를 바란다면은 다음에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고 지위를 얻기를 바란다면은 지금 그대로 하면 돼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로 와야 돼요. 존재에 대한 욕망은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서 있는 현재를 튼튼히 하면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순간 미래가 되는데, 수행은 뭐 하는 걸까요? 현재로 오는 거예요. 과거로 안 가요. 과거는 후회, 미래는 두려움이에요. 과거나 미래는 실제가 아니에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가상이에요. 과거나 미래에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다 교훈일 뿐이에요. 과거는 교훈이에요. 미래는, 오지 않은 미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려면 현재로 와서 나를 튼튼히 하면 돼요. 그냥 그 걸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 현재로 오는 거예요. 현재로 오면 과거와 미래가 차단돼요. 현재는 견딜만 합니다. 근데 미래 때문에, 지나간 과거 때문에, 그놈의 보이스피싱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나도 귀가 얇아서
사기 많이 당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는 막 퍼주는 사람이라서 돈 구워줘서 구워다가 뭐 해주고. 근데 다 지나간 일. 내가 가끔 말씀드리죠. 나한테 사기친 사람을 두 사람 만나는데 딱 씨름협회 제가 총무이사 할 때 잠실에서 하는데 식당에서 밥 먹는데 딱 그 영감님이 딱 내 앞에 있어.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우리 어머니 금팔찌 금비녀 다 해가지고 도와드렸는데 사기야. 야구 누구 자모라고 하면서 자모도 아닌데. 근데 딱 만났는데 벌렁벌렁해서 내가 맞닥뜨리지를 못했다고요. 그리고 또 해병대 친구 하나 뭐 자기 동생이 심장에 뭘 수술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여기저기서 돈 갖다가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야.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그 친구. 시청 옆 옛날 시의회 시청 옆 바로 그 길이 프레스센터 앞길이 사람이 얼마 안 다녀요. 딱 거기서 만났는데 한 15m 앞에서 오는 거야.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걔 있고 나 있고요. 내가 얼른 뒤돌아서서 갔어. 이렇게 하다가 걔하고 맞닥뜨리기 싫어서 멱살을 잡고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막 콩닥콩닥 뛰는데 이렇게 가다가 나의 모습이 비겁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병신 같은 짓이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놈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 내가 그게 희극이야 지금.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막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내가 해병대를 갔는지 월남까지 가고 그러니까 막 투쟁 모험 막 그 내면에 끌어온 어떤 그 욕구 때문에 막 뭔가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용암처럼 저 솟구쳤어요. 얼마나 많은 좌충우돌을 했는지 뭔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이 돌이켜 보니까 지금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서 진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의 가치를 내가 알지 않았나 싶어요. 다 쓸데없는 것이더라고요. 돈, 명예, 지위 필요도 하지만은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가치를 여러분들 그렇게 물질적인 데 두지 말고 정신적으로 의식이 고양되어서 내 마음이 편안한 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편협하게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 지금 드러난 물질이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질, 지위, 명예가 지금 내가 가지고 가는 거냐고요. 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내 재산이에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업의 과보예요.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행위를 해서 악한 과보를 받는 게 내 자산이에요. 그건 가지고 가요. 근데 가족, 친척, 사랑하는 자식, 뭐 명예, 지위 가지고 가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근데 뭘 가지고 가요? 내 행위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 따른 결과 중에서 최고의 가치는 내가 선한 마음 먹는 거예요. 내 마음 편안한 거다고요. 그럼 지금도 편안하고 오지 않은 미래도 그걸 가지고 가니까 연장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데 가치를 두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우고 다투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지 않고 내 마음 편안하고 더불어 내 마음이 편안해서 내 주위, 가족, 이웃이 편안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에 대해 있어서 이익은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함께 선행되어야 하지만은 남의 이익은 언어의 유의예요. 남의 이익은 부처님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 그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 어떤 그 덕목으로서 이상이에요. 실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근데 나의 이익을 위해 살되 물질적 이익이 아닌 정신적 이익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불어 남의 이익까지도 보장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거든요. 내가 그냥 가도 어떤 차가 와서 들이받거든요. 내가 바르게 살아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든요. 나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못 살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부당하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막 주먹 들어오고 욕 들어오고 자동차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의 이익만으로는 못 살아요. 남의 이익까지도 배려해 주어야 그것이 나의 이익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리이탈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고 나에게 가치를 느낄 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남의 이익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행이 왜 필요하냐? 먼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와서 자기 감각기관을 단속하면은 먼저 자기가 자정이 되고 더불어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자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게. 그래서 존재에 대한 욕망은 부자로 태어나고 지위를 얻고 좋은 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족쇄다. 그 다음에 질투. 질투는 비교거든요. 비교인데 이것은 질투는요. 업의 과보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잘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새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사돈이 논 사면 어떻게 해요? 예? 밥을 사야죠. 사돈이 논 사면은. 예. 기꺼이. 그러면 사돈이 술 산다고요. 사돈이 논 사서 배 아프면은 그것은 남의 잘못을 질투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순간 악업을 짓는 건데 사돈이 논 사면 나한테 장날 만나면 술 받아준다니까. 나한테 이익이에요. 사돈이 논 사면은 내 새끼가 사돈 새끼잖아요. 그럼 내 새끼가 잘 사는데 왜 사돈 논 사는 걸 배합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식민지 근성이에요. 절대 누가 잘 되는 것을 칭찬해 줘야 돼요. 아셨죠? 그게 나한테 유익해요. 내가 남을 칭찬했을 때 내 마음이 평온하잖아요. 그럼 남이 나를 돕는다고요. 혼자 못 살아요. 누가 다 도와주어 살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들 먹고 자고 사고 있는 게 다 다른 종교, 다른 지역 사람, 다른 연령, 다른 계층, 다른 수준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서 차도 타고 옷 입고 먹고 다 사는 것이지 어떻게 나 혼자 중불나게 잘라서 이 세상을 살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 정말 이건 10가지 족쇄 안에 모든 우리들의 부정적인 인간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10가지 족쇄가. 이러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괴롭죠. 다음에 또 태어나서 고통을 겪고 현재에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질투는 괴로움 시샘인데 질투를 하는 순간 내 얼굴이 일그러져요. 입이 들어가고 눈이 이렇게 째려지고. 그럼 내 축적된 성향이 나빠진다고요. 그래서 비교와 비교해서 여러분들 내 자식이 꼭 그러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문학이 있긴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수행자가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는 어떤데. 그래서 지나치게 비교를 위험하게 느끼시는 분은 혼자 맨투맨으로 인터뷰를 해요. 남의 듣고 열받으니까. 그럼 다음에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지어내서 말해요. 그러니까 스승에 따라 달라요. 1대1로 인터뷰하는 스승은 질투하고 비교하니까. 수행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북이의 경주와 같아요.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게 최고예요. 그게 가장 빨라요.
토끼처럼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게, 이 수행은 자기 문제잖아요. 얼마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중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새끼가 시험을 50점 맞았어. 그럼 엄마가, 야, 너 영희는 100점 맞았는데 너 50점이냐? 그러면 걔가, 나도 비교를 했지만은 걔가 영희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지, 지가 공부 잘해서 100점 맞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비교하는 엄마를 불신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야, 50점? 야, 너 50점 맞은 거 참 잘했다.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50점 맞은 것도 다, 야, 좋아. 응? 더 열심히 하면 너 더 잘할 수 있어. 누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절대. 누가 어떻는데 너는 어떻다. 그러니까 그게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새 하도 뉴스가 이상해서 제대로 된 뉴스들이 가물에 콩나기로 전부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고 뭘 수습하기보다는 확대 해석하고, 원래 매스미디어의 그게 속성이거든요. 파헤쳐서 키우는 것, 그래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것, 그게 매스미디어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현대인의 지식 수준은 신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랬지, 철학적이지 못해요. 단편적인 확인도 안 된 결과만 가지고 관념적으로 죽이고 살려요. 그리고 거기에 흥분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가 천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종범 씨가 유튜브를 깔아주어서 요새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야. 그냥 한국의 좋은 점들만 다 갖다가 거기에 3분의 2는 일본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안 자고 뭐해요? 내 방에 들어오면 얼 거요. 유튜브만 또 보고 있다고. 그냥 거기에 VTS 뭐 1위가 그냥 도배를 돼 있고, 뭐 블랙핑크가 어쩌고 저 코로나 바이러스 뭐 그냥 온갖 세계의 중심 국가고 뭐 어쩌고 그냥 다 좋은 얘기야. 근데 조금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일본과 한국과 비교되는 쪽으로 그게 흐름이 가요. 그러면 일본이 몰락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도 했어요. 거기 많이 보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한국에 대해서 우월감 최고만 늘어놓으니까 또 지금 내가, 야, 이것도 또 위험하다. 한국인의 자존감, 지나친 이상, 한국가 세계에서 최고고, 그러니까 아만이 또 생기더라고. 아만이. 그러니까 한국을 비난하는 정보들이 뭐 중국 누구 뭐 BTS 그러면 또 막 적대감이 생기고, BTS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구나. 이것도 문제구나. 라고 그래서 유튜브 조금 봐요, 이제. 대신 그것을 통해서 여기도 문제였는데 여기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것도 문제가 있구나.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흑아니면 백으로 양비론적으로 살고 있구나. 이쪽 아니면 이쪽. 충도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수행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걸 또 느꼈어요. 여기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이래게 문제가 있네. 다 그럴 만해서 그랬네. 라고 아는 중도적 관점을 다시 떠올리니까 조금 이제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너무 비난을 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싫고, 이쪽은 너무 좋아해 싫고, 그러니까 두 개가 양극단으로 극단이에요. 부처님이 가장 위험하게 여기는 게 극단이에요. 감각적 욕망과 극단적 고해. 이 세상은 두 개의 양극단 속에서 중심이 없어요. 중도가. 우리는 회색을 위험하게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존중해 줘야 돼요. 꼭 이거 저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도 위험한 거예요. 자, 인색. 9번째. 인색은 이
경전의 10가지 족서에서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색이 여기 나오는데 미얀마 스승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게 인색이에요. 특히 쇠오민 사야도는 인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인색하면은 살아서도 못 먹고 죽어서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략하는 거, 살아서도 못 먹는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상당히 깊게 받아들였어요. 그 인색이 악귀예요, 악귀. 악귀가 인간하고 굉장히 가깝대요. 악귀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대요. 악귀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더러운 곳에 태어나니 먹으면 토하는 악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악귀, 그런 그 4가지 악귀가 있는데 하나의 악귀에게만 인간이 공덕을 보내면은 전해진대요. 딱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문제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죽어서 우리 가족의 누가 아귀로 태어나고 아귀로 태어났을 때 4가지 중에 하나의 아귀로 태어났을 때 채널이 연결된대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매우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채널은 하나 있더라고. 예외는. 왜 그런가도 없어.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가 죽어서 아귀가 되고 아귀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공덕을 쌓으면은 거기서 아귀의 삶이, 아귀는 수명이 없어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은 수명이 없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아귀의 삶이 끝나고 다음 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못 먹고 죽어서도 못 먹는다. 우리들이 인내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돈 쓸 때는 써. 그러니까 필요한 때 쓰라 이 말이에요. 너무 인색하게 벌벌벌 떨지 말고. 정말 시골에 저희 고향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는데 해방 전후에 혼란기에 큰 부자들이 탄생해요. 원불교는 그게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이렇게 주는 사업을 했대. 서울에서 조선호텔 자리에서 원불교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조선호텔 땅을 불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삼성에다 팔아서 큰 돈을 챙겼다. 밥 주는 그런. 그러니까 이 밥을 주는 것이 공덕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고 인석하게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돈을 벌어서 모아놓는 재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쓰는 재미를 몰라요. 자식이 이제 다 탕진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전략해서 벌되 쓸 때는 써야지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재벌하고 럭키 재벌하고 가까이 지낼 때 그분이 부동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증권 투자하고 어디다 투자하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리고 베풀어요. 그렇게. 베푸는 거 깜짝깜짝 놀라요. 어디다 학교를 지어주고 누가 뭔 일 있으면 그냥 큰 돈을 베팅해서 소리 없이 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우리 형님들한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유지된다고.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실제 봤어요. 네, 실제. 근데 어디 둘이 여행 갈 때 큰 차로 가면은 돈 봉투를 딱 주어요. 그럼 내가 다 쓰죠, 며칠.
그분은 씨름협회 회장하고 저는 총무이사, 비씨름이 둘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근데 돈이 남아요. 그럼 이제 둘이 차오면서 회장님 이거 남았습니다 이렇게 주면 그거 집어도 나 할 줄 알았는데 탁 파도 그 동전까지 그 봉투에 들어가 있어. 탁 파도 없어. 그거 나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나 주었으면 좋겠구만. 똑 받아 너. 그리고 어떤 경우에 친구하고 무슨 돈 거래했는데 친구가 그 회장 없을 때 회장 친구지. 빠락빠락 이렇게 이 자식 유치하고 재벌이 돈 가지고 찌지하게 어쩌고 뭐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돈 주었는데 그 돈 왜 안 가지고 오냐고 나만 보면 그런다. 그러니까 이 새끼 그래서 내가 탁 느낀 것이 다른 데다가 큰 돈 쓰는 걸 봤거든. 근데 여기에는 왜 너 돈 안 가지고 오냐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하 이분들의 경제 관념에 어떤 경계가 있구나. 철저히 단돈 몇십 원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거 그건 인색이 아니다고요. 규범을 지키는 것이 어떤 자기 선을. 이래서 재벌이구나. 이래서 재벌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저기 다니면은 여러분들 돈 많이 번 사람들요. 다 재벌 회사에 친척들 지인척으로 다 청업체 다 라이센스 그렇게 해서 다 성장해요. 그룹이라는 게. 다 반기 기업들에서부터 거기는 또 사촌 매촌 그러면 그것들이 다 거미줄을 얽혀가지고 하나의 파워가 그룹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면 어디 가요. 어디 그럼 식사 대접을 받죠. 어디 구미 공장 어디 다 어디다 납품하고 어디는 나이키 저거 내가 내준 거야. 저 제일 그 무슨 저거 내준 거야. 다 돈들을 벌어. 그러니까 대리점 하나만 따도 돈이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다 돈은 버는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오바돼서 가정이 파탄나고 아주 나쁘게 된 경우도 있다. 돈은 노력하면 버는데 그것을 더 키우는 데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 친구는 돈 좀 벌더니 이혼하고 지금 바람나고 난리 났다. 내가 괜히 돈 벌게 해줬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것 또한 인연이구나. 어떤 인간의 한 캐파, 양의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오히려 그 기회가 더 위험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문제예요. 누구 도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색은 지나치게 자기도 못 먹고 남한테도 베풀지 않을 때는 악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스승들이 악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걸로 봐서 경전에도 악귀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 얘기도 나오고 악귀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개와 악귀가 인간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 같아요. 축생에는 개와 인간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 다음에 또 태어난 것이 악귀로 태어난 경우가 많은가 봐요. 경전에 악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인간이 악귀가 될 가능성이 많구나. 그러니까 너무 선희 씨 너무 그 춘생한테 인색하게 굴지 마. 공덕을 쌓는 춘생한테 구도자한테 베풀어야 돼. 예. 마지막에 무명입니다. 무명 어리석음. 무명. 고진멸도 사성제 괴로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무명. 예.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 위파사나를 모르는 거. 열반을 모르는 거. 무명입니다. 어리석음. 무명은 가래를 동반하죠. 이상의 10가지 족쇄에서 수다원의 도가를 성취하면 사견, 자, 이제 수다원, 소타파나로 수다원, 사견, 의심, 계울과 의식에 대한 집착, 질투, 인색이 소멸합니다. 사다함의 도가를 성취하면 거친 감각적 욕망과 거친 악의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은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사라지는데 아직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사다함이 되어도 있다는 거예요. 거친 것이 소멸하고.
아나함의 도가를 성취하면 미세한 감각적 욕망과 미세한 악의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아나함이 되면은 인간으로 안 태어나요. 사다함은 인간으로 한 번 더 태어나서 아라한이 되고 천상에 태어나. 그러니까 반 아라한이 된 거야, 아나함이면. 아나감이. 만약 인간이 아나가미가 됐다면은 부도자가 돼야 해요. 욕망, 감각적 욕망을. 그리고 비쿠가 되든지 제가자라도 홀로 떨어져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미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아라. 탐욕성내 머리석음이 거친 탐진치가 있어요. 근데 거친 탐진치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중간이나 미세한 탐진치는 자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미세한 탐진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좌선을 해요. 네.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지. 거친 것은 해결된다는 얘기지. 수다원 사다함이 되면은 거친 것은 해결돼. 그러니까 보세요. 좌선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가려워요. 그러면 스승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 왠가하면 집중을 위해서. 움직이면 자꾸 움직여. 1시간에 3번까지는 움직여라. 3번 이상은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스승도 있어요. 근데 아예 움직이지 말라는 스승도 있어요. 그럼 막 이게 가려워 죽겠어요. 버텨요. 그럼 막 이게 이제 마음이 일로 가잖아. 그 열이 올라갔잖아. 그럼 막 죽어 막 쑤시고. 그런 때 가서 팍 긁어버려요. 가서 긁어버려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서 누구 지나가면 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은 거친 탐진치인데 이것은 미세한 탐진치야. 그리고 자, 다리가 아파. 그럼 자세를 바꿔. 안 바꿔. 그러다가 확 그냥 자세를 확 바꿔버려. 수행 중에 일어나는 자세를 바꾼다, 긁는다, 뭔다 하는 것은 미세한 탐진치예요. 전부 자세 하나 바꾸는 거 전부 탐진치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따가 이제 마음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확 바꿔버려. 이게 미세한 성냄이구나. 근데 우리는 성냄인지 몰라. 여기 딱 긁을 때 화를 내고 긁는지를 몰라. 손톱자 쭉 남은 화 낸 거야. 근데 그건 미세한 거라서 몰라요. 우리는 사실 거친 탐진치도 몰라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너 왜 욕심 부리면 내가 언제 욕심 부렸나 하잖아. 화를 내. 막 진정해. 왜 화나? 그때 내가 언제 화냈냐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도 몰라. 거친 것도 모르는데 하물며 미세한 것은 더 모르지. 근데 수행을 하니까 미세한 것들을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미세한 것이 탐진치를 느낄 수 있다면은 탐진치를 더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온 거지. 이게 미세한 것이구나라고 느꼈다면은 그렇게 해서 수행이라는 것이 거친 탐진치. 그래서 수행에서 저 책에서 거친 탐진치, 중간 탐진치, 미세한 탐진치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은 미세한 탐진치, 탐진치도 모르는 것,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까지도 감지해낼 때 감지했다라는 것은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니에요. 무작위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에 이게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근거가 있거나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질투, 이제 이렇게 보면 되세요.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의식이 고양된 사람이겠죠? 그러면 질투 인색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소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순간적 소멸,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표피적으로. 아니 천만에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 맛만 안개 속에서 맛만 본 거예요. 사다함이 돼야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 아나함은 텐데 지금 이 얘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우리가 치유하기가 어려운 고질적인 병폐들. 왜냐하면 더 도가가 높아야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 인색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인색이 쩌드른 거. 쩌드른 거. 그러니까 보통 종범 씨는 누가 미우면은 미운 사람한테 더 베푼다고 그러는데 김 교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떡 사오고 뭐 미운 사람 떡 사주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미운 사람의 떡을 사주면은 스스로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나함의 도가를 성취하면 미세한 감각적 욕망과 미세한 악의가 소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라한의 도가를 성취하면 이때까지 남아있던 아만, 존재에 대한 욕망, 무명이 소멸해 10가지 족쇄가 모두 소멸합니다. 자, 이러한 10가지 족쇄는 논장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따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니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순서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치유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